19세기 일본은 놀랍도록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조선과 청을 침략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784년부터 중국 광저우항에 드나들며 홍차를 수입하던 미국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죠. 미국 서부 연안을 출발한 미국의 상선들은 하와이를 경유하여 광저우로 향했는데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거점으로 일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미국은 수차례 개항을 요구했지만 쇄국 정책을 이어오던 일본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1854년 1월 좋은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페리 제독은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을 위협하며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막부는 그해 3월 미일화 친조약을 체결하고 항구 2곳을 개항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858년 미국은 또다시 막부를 압박하여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불평등 조약으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추가로 5개 항구를 개항하고 미국인의 범죄는 미국 영사가 재판하며 관세는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고 미국은 최혜국 지위를 갖는다. 이 조약을 시작으로 불과 2~3달 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천황의 승인 없이 막부가 독단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일본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져듭니다. 당시 일본의 서남부에는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번이 서양과의 무역과 무기 제조, 서양식 군사조직 도입으로 사실상 준독립국 수준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웅장한번, 웅번이라고 불렀는데 막부가 연이어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이들 웅번의 중하급 사무라이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이들은 무능한 막부가 나라를 팔았다고 생각하여 막부를 없애려고 했으니 나라를 팔아먹은 막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주자는 존왕양이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에 막부의 실권자 이나우스케가 1858년 요시다 쇼인을 포함한 웅번의 존왕양이파 100여 명을 처형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으니 1860년 이나우스케는 웅번의 무사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이후 막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862년 여름 사스마 번주의 아버지의 행렬이 요코하마를 지날 때 우연히 행렬을 막아선 영국인을 호위무사가 단칼에 베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은 호위무사를 처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스마번은 단호히 거절. 결국 영국은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사스마번을 혼내주었죠. 강력한 힘을 체험한 사스마는 양의를 포기하고 앞선 기술을 배우자는 쪽으로 급선회 하게 됩니다. 1863년 조슈는 시모노세키 해협을 항해하는 미국 상선에 뜬금없이 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미영프 연합 함대에게 실컷 두들겨 맞더니 사스마처럼 양의를 버리고 개화로 돌아섰죠. 그 후 이토 히로부미, 기도 다카요시 같은 조슈의 존왕파들이 타도 막부를 외치자 막부는 조슈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서로 라이벌이었던 사스마와 조슈는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으니 조슈로 진격해온 막부군은 동맹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 동맹군은 아예 에도로 진격하여 막부를 소탕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료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진격을 멈추었죠. 료마는 에도까지 진격해서 막부를 공격하면 외세의 개입을 피할 수 없으니 쇼군이 스스로 덴노에게 권력을 돌려주면서 막부를 없애고 각번의 다이묘들이 의원이 돼서 서구식 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죠. 쇼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전쟁을 하면 동맹군에 패할 것이고 막부를 추종하는 다이묘들이 의원이 되면 자신의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1867년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통치권을 만 14세의 메이지 덴노에게 돌려주었으니 1192년부터 700년간 이어진 막부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웅번은 막부 세력을 새 정부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하였고 이에 막부의 잔존 세력이 반발, 두 세력은 교토 부근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정 부군이 승리하고 사이고다 카모리가 에도 성을 포위하자 쇼군 요시노부가 항복하며 1868년 에도 막부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 후 웅번 출신의 젊은 무사 계급이 주축이 된 메이지 정부는 1868년 7월 에도를 새 수도로 정하고 이름도 도쿄로 바꾸더니
본격적으로 메이지 유신이라 불리우는 개혁들을 시작하죠. 먼저 쇼군과 다이묘들이 갖고 있던 토지와 백성을 덴노, 즉 정부의 소유로 전환합니다. 이어서 번을 폐지하고 현 행정체제로 바꾸면서 정부가 관료를 파견하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고 신분제도 폐지합니다. 또 서양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소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3년간의 징병제도 실시했죠. 모든 이들이 이름을 갖도록 했으며 단발령을 내려 촌마개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1871년에는 정부고 위관료 49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으로 파견하여 1년 10개월 동안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보고 배우며 일본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페리가 일본을 개항한 직후부터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되었죠. 1855년 요시다 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국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조선과 만주를 정복하여 서양인들에게 빼앗긴 이익을 만회해야 한다. 그 후에도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조선 침략을 꾸준히 주장해왔죠. 그런데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한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급진파와 오쿠보 도시미치의 온건파로 나뉘어 정면으로 대립했죠. 당시 무사계급은 번이 폐지되고 사무라이 계급이 해체되면서 실업자로 전락하여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급진파는 이 불만이 내전으로 번지기 전에 조선을 침략하자고 주장했지만 온건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근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일본 내부 붕괴와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자살행위라고 판단했죠. 두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다가 이와쿠라 사절단이 복귀하자 1873년 10월 정부회의를 통해 사이고의 정한론은 기각되고 오쿠보의 내정개혁론이 채택됩니다. 이로써 사이고의 급진파는 모두 사임하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오쿠보 이와쿠라 중심의 내정개혁파가 완전히 장악하면서 조선 침략은 잠시 미룬 채 일본의 근대화부터 추진하게 되었죠. 오쿠보 정부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산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872년 도미오카 생사공장을 시작으로 1873년 오사카 방적소 같은 섬유회사를 여러 개 설립했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 만든 관영 공장들이었습니다. 또 요코스카 조선소, 요코하마 기계제작소, 고베 제철소, 도쿄 변기창, 다카토광산 등도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죠. 이렇게 처음에는 정부가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술이 안정되면 민간에게 넘기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 방식은 독일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 정부는 관영 회사들을 차례로 민간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웅번들이 막부와 싸울 때 웅번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줬던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거상들이었죠. 헐값으로 공장을 인수한 미쓰이, 미쓰비시 등은 정부의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정경유착을 실천하다가 1930년대에는 정부의 요구에 맞춰 군수품을 만들어 일본군을 지원합니다. 한편 일본은 국가체제도 바꾸게 되는데 1882년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조사단을 꾸려 18개월 동안 유럽 주요국을 방문하더니 최종적으로 독일 헌법을 전면 수용하여 1889년 메이지 헌법을 제정, 반포합니다. 이어서 1890년에는 내각, 의회, 사법부가 있는 입헌 군주제가 출범하게 되면서 아시아 최초로 근대 국가로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1875년 9월 일본은 우뇨호라는 군함을 강화도 앞바다에 띄워 조선을 염탐했습니다. 그러다 발각되어 교전이 벌어졌고 이를 빌미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항 개항, 일본인의 치외 법권 인정, 일본 상품의 무관세, 일본 화폐 사용, 자유무역. 이것은 20년 전 일본이 열강들에게 당한 불평등을 조선에 그대로 되갚은 것이었죠. 그러자 이번엔 청나라가 발끈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은 일본을 견제하며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1882년 이모군란으로 4,000명의 군대까지 파견합니다. 1884년의 갑신정변 때는 주둔 중이던 청나라 군대가 정변을 진압하여 친일 내각을 세우려던 일본의 계획을 무산시켰죠. 결국 갈등이 고조된 양국은 1885년
조선에 주둔 중인 청 1군대 모두 철수, 조선으로 파병 시 상대국의 사전 통보를 골자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에서 한 발 물러난 일본은 징병제를 강화하고 청나라 군함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을 크게 증강시키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죠. 그러던 1894년 조선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씨 정권은 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은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 파병 사실을 전하고 3,000명의 군사를 파병합니다. 그러자 일본도 조선에 사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8,000명의 군대를 파병하더니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각을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대부도 근처의 풍도 앞바다에서 조선으로 병력을 실어 나르던 청나라 수송선단을 일본 군함이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청나라 병사 1,200명이 타고 있던 수송선이 침몰하여 대다수가 사망하였죠. 그렇게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세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아산 전투에서 청의 육군을 격파하고 조선을 장악한 일본군은 압록강을 건너 요동반도로 진격, 여순항을 함락하였고 황해해전에서도 승리하며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더니 요동을 넘어 지금의 선양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사실상 베이징까지 가는 길이 열렸지만 열강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청의 항복을 수락하면서 8개월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청일 전쟁으로 얻은 일본의 전리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만과 요동 반도의 영유권을 획득했고 일본 1년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2억량을 배상금으로 받게 되었죠. 이 배상금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합세하여 요동 반도를 돌려주라고 압박하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3천만 량을 반환금으로 받고 청에게 요동 반도를 돌려주게 되죠. 그래도 일본은 대만을 얻었고 대만은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 지정학적 이익의 종합체였습니다. 대만의 사탕수수와 쌀을 대량으로 재배하여 일본 본토에서 소비하였고 아시아 침략 전쟁의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며 식민지 경영의 실험장으로 삼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하였죠. 즉, 대만은 일본 제국주의의 출발점이자 조선, 만주, 동남아 식민지와의 리허설 무대였던 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프린터였습니다.